네, 즐거운 점심시간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후 세션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오후 세션도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문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문 특별 강연은 디지털 시대 공감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치유 공간 이웃의 대표 이웃 치유자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잠깐 그냥 쉬어간다는 느낌 정도로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산 지가 한 26년, 7년쯤 되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일을 했어요. 고문을 당한 고문 피해자부터 그런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국가 최고 지도자까지 만난 경험도 있고, 해고 노동자부터 재벌 오너 회장까지 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꼽아 보니까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한 2천 명 가량을 그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결정적인 치유적인 요소가 뭐냐, 혹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0.5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게 공감이에요. 너무 좀 맥 빠지시나요? 너무 좀 시시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 조금 서로 생각하는 공감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주목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잘 이해 안 가고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물어요. 물으면 그 사람이 이래서 이런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랬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서와 제 정서가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결과 제 마음결이 이렇게 주파수가 맞듯이 통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걸 저는 공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는 여러분들이 공감이 중요하다 요즘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 그냥 참고 그냥 그랬구나 그랬나 보지,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거는 공감 코스프레 아니면 강박에 의한 감정 노동 이런 걸 것 같아요. 그것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주목하고 궁금하면 묻고 듣다 보면 알게 되고, 그러면 정서가 통하게 되고, 이 과정은 사실은 에너지가 그렇게 들지 않아요.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근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엄마들이 그 서명을 받는데 한참 어버이연합 그렇게 좀 이렇게 거친 몇몇 어르신들이 와서 그 서명대를 엎고, 그때 한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기사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어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이제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비명하고 그 어르신한테 막 따지고, 당신은 자식이 없느냐, 손주가 없느냐,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들한테 이럴 수 있냐, 막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참 그런 소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조금 잠잠해졌을 때였어요. 제가 그 서명대를 엎고 뒤엎고 그랬던 노인이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옆에 가서 그냥 길바닥이었어요. 물었어요.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좀 주춤하시더니 하시는 말이, 한경남도 어디라 그러세요? 그러세요?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38 따라진대 하면서 막 그때 이제 피난 나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몇 마디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 막내 아들이랑 살고 그 위에 자식들은 다 자기 돌보지도 않는다. 근데 막내네 집에 사는데 며느리가 내가 들어가도 밥 먹었냐 물어보질 않는다. 손주도 내가 들어가면 그림자 취급한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아는 어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어딜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사무실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이 애국자라 그러고 어르신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애국자시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가 끝나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따뜻하게 밥도 먹고 몇만 원 돈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한참 하세요. 제가 그러셨구나, 마음이 되게 많이 허전하셨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좋으셨구나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그 얘기를 길에 서서 한 1시간도 더 들었어요. 한참 이제 살아오셨던 얘기, 가족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 눈치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이러세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엄마들 그 책상 뒤엎은 건 내가 좀 부끄럽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자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거기서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노인들과 그 행동의 부당함, 그 행동의 비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교육을 해야 되나, 몇 시간을 토론을 하면 그분한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런 것은 너무했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날 그냥 잠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의 요체가 그분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의 마음이 달라진 요체가 자기 외로움에 대해서 알아준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볼까요? 세월호 유가족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형제가 셋 있는 집에 막내가 희생이 됐어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있었는데 그 20대 후반이에요. 터울이 많이 나는 형이었어요. 막내를 잃고 다니던 직장도 안 나가고 바깥 출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수염은 그냥 덥수룩해서 친구가 전화를 와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두문불출하면서 엄마 말은 방 안에서 계속 혼잣말만 한대요. 박근혜, 김기춘, 누구는 죽이겠다 계속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만 혼잣말로 계속하면서 눈에 살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몇 개월 동안 그러고 집 밖을 안 나가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직장도 다 그만두게 됐죠. 엄마가 이제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도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다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서 애가 막 분노를 했던 거예요. 엄마가 막 사정을 하세요. 막내 이러는데 장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아이가 눈에 살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 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좀 전해주세요. 엄마가 어떤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너한테 이 얘기를 전하래더라 하고 전해주세요. 네가 진짜 좋은 형이다. 네가 진짜 좋은 형이다. 그리고 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세 사람 꼭 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꼭 바란다. 너 진짜 좋은 형이다. 제가 그렇게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전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 괜찮다, 저를 믿고 한번 전해보세요 했는데 수개월 동안 나오지 않던 아이가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 형이냐? 네가 진짜 형이다.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됐는데 직장 따박따박 나가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그게 형이냐? 네가 진짜 형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갑자기 주저앉더니 막 울기 시작해요. 자기 좋은 형 아니래요. 자긴 진짜 나쁜 형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막내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림 당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형인데 한 8살 터울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맞고 다녀도 집에 들어오면 또 때리고, 자기가 그렇게 엄하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직장 때문에 야근하고 밤에 들어와 보니까 수학여행 전날 아이가 자고 있더래요. 짐 다 싸놓고.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전날 얼굴도 못 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늦게 일어났더니 애가 또 나갔더래요, 동생이. 그래서 용돈도 마지막에 못 줬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나쁜 형이래. 잘해준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빠가 왜 어렸을 때 어떻게 되셨니?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한 2-3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 서너 번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잠도 자고요. 그리고 엄마 어디 가면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냥 엄마를 그러던 아이가 엄마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활동도 하고요.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걔는 지금까지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공격성, 그 아이의 살이, 적의, 세상이나 온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 이거를 만약에 항우울제 몇 알을 쓰면 이런 공격성이 사그라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없었는데, 이 아이도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그렇다는 마음을 그냥 알아만 준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그 고비를 넘은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너무 극단적인 예만 뭐 꼭 그럴 때만 결정적으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아는 후배가 그 별거를, 부부간에 별거를 오랜 시간 하면서 이제 이혼을 직전이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중3인데 얘가 학교에서 무슨 체크리스트로 우울증 검사 이런 걸 했는데 우울증 지표가 너무 높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상담의를 찾아봐라 이렇게 학교에서 통보를 받은 거죠.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서 어떡할까 그래서 막 이제 정신과, 소아정신과를 가고 심리 검사를 길게 몇 시간 동안 하고 결과를 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 우울증이다 이런 판명을 받고 이제 한두 번 병원에 이제 의사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얘가 안 가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치료를, 얘가 이제 안 다닌다, 자기 그런 걸 싫다 그러면서 치료는 거부는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치료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잘 알던 아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중3이에요. 치료는 안 받았는데, 그리고 치료도 거부하고 그랬는데, 얘가 엄마가 학교에서 통보를 받고 자기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면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엄마랑 돈가스를 같이 이렇게 병원 앞에서 식당에서 먹고선 약속 시간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엄마랑 돈가스를 먹었던 시간. 이 엄마가 사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수년 동안 얘가 거의 방치된 아이였어요. 돈가스를 먹었던 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그때 우울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엄마가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면서 엄마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이 아이가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고통을 알게 되었구나, 내 고통에 함께 하는구나, 우리 엄마 맞구나, 이런 확인이 그냥 진단받는다고 왔다 갔다 한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느꼈던 거죠. 그것이 그 아이를 달라지게 만들었던 거죠. 디지털 시대라 그러고요, AI가 뭐든지 다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혹시 AI가 많이 진화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영토가 뭐일까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의 상처나 고통을 치유하는 영역은 남아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정신과를 찾았다가
나한테 몇 가지 증상, 잠 잘 자냐, 식욕이 어떠냐, 우울하냐 몇 가지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처방전을 적기 시작했던 의사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은 AI로 굉장히 금방 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 문제 때문에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아이 때문에 데려갔다가 부모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죄의식을, 이렇게 의사한테 비난을 받거나 혼나거나 이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AI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면서 잘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치료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그런다면 그 엄마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AI가 많은 부분 저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치유에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기능적이고 정보와 관련된 어떤 교육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래서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은 AI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아요. 그 점은 많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나머지 절반, 양쪽으로는 절반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 제가 아는 분인데 한 60대 한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중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한 10수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60대 중반의 아버님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를 치료를 하면서 정신과 입퇴원을 반복하는데 그 병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내가 이렇게 개운해질 때까지 설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물어봐도 되겠냐 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의 원인이 뭐냐, 어떤 거냐,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 방법마다 단점과 장점은 또 뭐가 있느냐,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찬찬히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대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정말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이제 좀 의욕도 생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 그 장단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오랜 시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병의 원인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자. 그걸 내가 치료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병에 대해서도 잘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치료를 할 건데 하나만 묻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아이가 당신 자식이라면 어떤 치료를 당신 같으면 하겠냐 저한테 물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입체적이고 아주 다양한 정보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병이나 그 병을 관리하기 위한 또 일반적인 어떤 조망권을 갖게 되셨어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이거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겠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아이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여기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당신 자식이라면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다양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충분치 않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절박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어떤 결정, 그것은 그런 절박함, 그 절박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정보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당신이 내 절박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같이 만약에 진심을 가지고 무게를 싣고 생각을 한다면 나오는 선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는 다를 거라고 믿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인공지능한테 다시 되물어봐야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마치 어쩌녁에 100일 잔치에 가서 100일 된 아이를 보고 왔는데 한 달 후에 그 아이를 보니까 중년이 돼 있는 느낌?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학습량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하게 진화를 하고, 그 능력이나 학습의 양이나 그 기능이나 그 성능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인공지능의 미덕이나 존재의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발전하고, 성능이 뛰어나게 되는 것, 뛰어난 것. 그런데 제가 느끼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정보를 알고 이런 것보다도요, 아까 어떤 계몽이나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것 하느라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거나 주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물어가 보면서 따라가는 과정이 내 것이 너무 많으면, 내가 줄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질식하고 결핍이 있고, 그런데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왜냐하면 나도 한 인간이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너도 그런 존재고 너한테도 어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 주는, 무엇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다 늘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것을, 그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든 내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싶은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유치찬란해지고 싶은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 것이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쭉 좋은 햇볕에 고추 말리듯이 쭉 늘어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늘어놓고 보면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랬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구나, 이랬었구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훤히 보면 그것을, 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모든 사람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 전까지의 과정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인공지능, 무엇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더 뭔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냥 이렇게 집중해주고, 이런 시선, 그 안에서 결국은 치유가 일어나고 평화로워지고 내 것이 그냥 온전히 내 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 집 안에, 내 집 안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언제 이렇게 벽지로도 발라서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러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누군가의 존재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궁금하면 물어봐주고, 그래서 그 존재를 그냥 이렇게 다 끌어내줄 수 있는, 그랬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관계가 되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력 측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치유의 도구라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 같이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눈길을 포개고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전문가한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공감의 힘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손에 삽을 쥐고 있거나 뭐 망치를 쥐고 있거나 그러면, 망치가 있으면 뭐든지 자꾸 깨야 되고요, 삽이 있으면 무조건 삽질만 해야 되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놓고 맨손이 있으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때로는 밀 수도 있고, 때로는 박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후벼 팔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누군가를 쓰다듬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있고요, 쓰다듬을 수도 있고. 맨손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망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삽한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많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기능들을 벽지 바르듯이 그러고 살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믿는 진리가 1.1핵도 토를 달 생각이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본래 치유적인 존재라는 거죠. 전문가 진료실 앞에서 줄 서 있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치유적 존재라는 것의 핵심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맨손, 그러니까 공감, 누군가를 주목하는 것, 예,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고요함, 명료함, 평화로움,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치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을 움직이고 치유하는 공감의 힘에 대한 좋은 강연을 해주신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